예, 6호로 자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호로 자담회가 대선 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 지나고 한 보름 됐습니다만은 19대 대선 평가를 잠깐 하고, 그다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를 하고 홍준표 후보가 2위, 안철수 후보가 3위, 그 다음에 유승민, 심상정 후보, 그런 순서로 나왔는데, 예상대로의 어떤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생각했던 거하고 달리 나왔는지, 또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눠주시죠. 제가 볼 때는 극히 예상대로 나왔다. 문재인 후보가 40% 초반에서 30% 후반에 블록에 갇혀 있었다. 결국 그 블록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이 탄핵으로부터 단절하지 못하고 결국 청산이나 반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가게 되었을 때는 강경 보수 진영 표, 탄핵 기각을 바랐던 표 한 20% 보다 조금 더 모을 수 있겠지만은 25%를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딱 그 수준 정도에 나왔고, 나머지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얻었던 보수 성향 표들을 홍준표에게 상당히 뺏기면서 마지막에 3등이 될 거다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리고 호남에서의 이제 주도권도 6대 3으로 문재인 후보한테 넘어갔다. 그리고 이 홍준표와 유승민의 합계가 한 30% 언저리 정도에 머물 거다 하는 부분도 거의 그대로 됐고, 심상정 후보는 결국은 겉으로 지지하고는 달리 이 문재인 후보 당선에 혹시 지장이 있을까봐 생각하는 표들이 마지막에 좀 결집이 돼서 결국 한 6% 안팎 정도 나올 거다는 수준으로 딱 됐다.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이번 대선은 전부가 다 상식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임하는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번 대선의 한계들을 간과했는지 좀 오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대선 선거 전략이 좀 잘못되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황 소장 알파 보니까 대체로 저는 나는 그 득표율보다는 경과했던 변수를 중심으로 보자면은 1차적으로 가장 큰 게 아다시피 탄핵 정국으로 치렀던 셈이니까 여권의 구심점이라든가 지지 기반이 붕괴된 상태의 선거가 출발했다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야권 내부의 경쟁 구도로 사실상 간주가 됐었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 고려가 됐던 것이 이미 2012년 대선 무렵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부정치에 대한 뭔가 불만 한계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적인 과제들이 있었다. 이게 제3세력 또는 제3지대론으로 등장했었는데요. 그거는 이후에 제3지대의 구심점을 만들려고 했던 몇몇 케이스들이 계속 없어져 버리면서 사실상 소멸이 돼 버렸고요. 중간에 또 하나 이제 야권이 주도하는 가운데 선거 구도를 또 하나 이제 바꿔갔던 변수 중에 하나는 TV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좀 시대적인 거디하고는 다르게 사드가 쟁점화되면서 안보 문제가 등장하고 갑자기 과거형의 보수 진보 패러다임이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이 보수 진보 패러다임의 형성은 야권의 제1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라든가 진보 노선을 견지했던 심상정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보수에 기반을 두고 있는 홍준표라든가 이런 쪽한테 좀 도움이 됐지만은 기존 패러다임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하고는 다른 쪽을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 또 유승민 후보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국면으로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개별적인 역량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개별적인 역량의 한계를 가장 먼저 노정했던 사람은 아시다시피 TV 토론 과정에서의 이제 안철수 후보였는데, 아마 정치에 대한 방식을 이후에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본인이 열심히 하게 되면 누가 알아줄 거다라는 식이었는데, 정치가 사람들과의 바로 직접적인 소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치적인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뭔가 새롭게 본인이 성찰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과제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 수장 지적했다시피 결과적으로는 역시 저렇게 주목을 받았던 바른정당의 유승민이라든가 또 심상정 후보, TV토론 덕을 이번에 가장 많이 봤던 케이스인데, 역시 뭐 소수 정당의 한계 속에서 부익부 빈익부의 결과로서 그런 표들이 이렇게 실제 득표에서 많이 가지 않았었는데, 그런 한계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과거에 비한다면 소수 정당 후보가 6% 받은 것은 꽤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결국은 이제 과거 청산의 요구가 압도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가졌었던 그런 선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선 과정에서도 이른바 이제 비문재인층의 존재는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드러나기도 이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문재인층까지도 확실한 그 정권 교체에 좀 이제 손을 들어주면서 그걸 위해 가지고 문재인 후보한테 이제 투표를 하는 그런 광경들도 많이 이제 눈에 띄었었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역시 그 촛불 전국의 그 연장선상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 그 이제 최대 수혜자가 이제 됐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한때 그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이 양강 대결 구도까지 이제 형성을 한때 이제 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중반을 지나면서 이제 급격히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했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그 정치적인 역량 또 내공, 여러 가지 뭐 준비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열세를 면치 못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경쟁에서 이제 그 근본적인 한계를 그대로 이제 노정을 하면서 특히 그 중반 이후 일단 그 하락하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손을 써보지 못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그 대신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그 정도로 이제 약진을 막판에 이제 했던 거는 좀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예상 밖의 그런 이제 현상이었던 거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안철수한테서 이제 이탈한 그 보수층이 급격히 이 홍준표라는 이제 그 중심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 보수의 어떤 그 괴멸을 예상했었던 그런 이제 대선이었던 거를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여전히 또 이 보수층이 그야말로 뭐 어떤 묻지마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층이 일정 정도는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결국은 마지막에 다시 이 보수와 어떤 진보의 양강 구도로 이제 판이 이제 압축이 되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여주었던 건데, 1, 2위가 이제 그렇게 됐고, 이게 이제 우리 정치에서 그 이른바 이제 그 어떤 그 중도 영역의 참 그 입지의 어떤 그 이제 한계 내지는 어떤 이제 딜레마, 이런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또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 대선은 뭐 다들 알다시피 촛불 대선이었고, 그 촛불 시민혁명의 수혜자가 문재인이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문재인 후보가 정말 잘했다, 정말 그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준비된 후보였다, 역시 재수는 필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2012년도 출마했을 때 문재인 후보하고는 이 천양지차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TV 토론에서 그 진면목을 보여줬다. 예를 들면은 아마 이 촛불 대선이 수혜자였다 하더라도 TV 토론에서 이렇게 이 다소 경직된 모습을 연출한 적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국정 전반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상당히 그 높았고, 이 앞으로의 어떤 구체적인 이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저는 보여줬고,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이 안보,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안정감을 줬다, 이게 저는 컸다고 보여지고요. 그에 맞서는 보수 세력으로서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의 2월 1일 불출마 선언,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이번 대선판을 갖다가 또 한편으로 이렇게 규정짓게 하는 요소다 이래 봅니다. 실제로 국정농단 게이트에 책임이 있는 지금 여당으로서 후보도 내지 말아야, 야당으로서는 현재 야당,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으로는 후보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이 압박 속에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책임이 없는 반기문 어떤 전 총장을 후보로서 옹립해 가는 과정, 그 속에서 아마 이 한판 승부는 저는 겨뤄볼 만했다 이래 보여지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너무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 그건 아마 이 반 총장을 통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만큼 놀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거를 이 반 전 총장이 어찌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본 거 아닌가. 본인이 정말 대권에 대한 권력 의지가 강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스케줄을 갖고 왔다면은 그 전에 미리 준비가 충분히 됐어야 된다. 그런데 10년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통하리라 그만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 속에서 여러 해프닝이 일어났고 본인은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보수 정당이 분당되어 놓은 바른정당도 상당한 큰 데미지를 입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는 오히려 친박이 당의 어떤 이 무게중심을 다시 가져가 버리는 이런 식으로 돼버렸다. 그래서 그 점이 가장 큰 두 가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존재가 또 한편으로는 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하게끔 한 이 역할을 했다. 지금 아마 기존에 우리 이 대선판에서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당연히 2등, 3등이 여론조사 속에서 그래 됐을 때는 뭔가 단일화를 도모하고 그 이후에 서로 간에 어떤 이 연대라든지 협상을 갖다가 이렇게 꾸려나가더라도 일단 당면한 선거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는 그런 움직임이 물밑에서는 있었죠. 이번에도 있었지만 후보가 워낙 완강하니까 그 부분들이 할 시점을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이 개혁적인 공동정부를 갖다가 이 안철수가 내걸었지만 그거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어쨌든 안철수의 어떤 존재가 어떤 면에서는 양강 구도까지 가서 위협도 했지만 안철수의 어떤 존재가 문재인 당선으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보자면 어쨌든 간에 문재인 후보는 아까 말한 30% 말 40% 초반의 박스를 극복해내지 못했다. 예를 들면은 그건 달리 말하면 60%의 어떤 이 반대 세력이 엄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적폐청산과 통합이라는 그런 과제를 갖다가 이 탕평과 통합으로서 이하에 이렇게 잘 해내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뒤에 이야기 나누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것을 갖다 균형 있게 잘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선 평가 토론은 이후 이야기하고 또 맞물려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선 결과로 해서 탄생했다기보다는 굳어지고 있는 5당 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